이 계집애를 당장 돌로 쳐 죽여야 하오. 조선 한양 외곽 작은 마을 한가운데 연희는 손이 굵은 새끼줄로 묶인 채 무릎 꿇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얼굴엔 침이 뱉어져 있었고 치맛자락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고 왼쪽 눈가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수십 명이 그녀를 둘러싸고 저마다 돌멩이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들, 두려움에 떠는 눈빛들, 그리고 차가운 증오가 가득한 시선들이 연희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3년 전 그날 내 아들이 죽은 것도 이 계집이 약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요. 마을 이장의 아내 박씨 부인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원한으로 떨리고 있었고 눈엔 광기 어린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복수의 굶주린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부인, 그날 제가 드린 약은 평범한 감기약이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 술에 취해 절벽에서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건 제 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입 닥쳐. 박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내가 준 약 때문에 내 아들 정신이 혼미해진 거야.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된 거고 그래서 죽은 거라고. 부인, 그건 닥치라고 했어. 내 어미도 마녀였고 너도 마녀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계집애. 박씨 부인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소. 그 계집 어미도 이상했소. 밤마다 산에 올라가 무슨 약초를 캐더니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었다더니 그것도 무슨 독초를 잘못 만진 거 아니었어? 그 피가 새까맣더라는구만. 보통 사람 피가 그렇게 까맣겠소? 귀신에 홀렸을 게 틀림없소.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욕,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3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마을 훈장이었던 김진사가 사람들을 해치고 나섰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오. 연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지켜봤소. 그 아이는 선한 마음으로 약초를 배웠고 아픈 사람을 돕고 싶어 했소. 선생님도 늙어서 정신이 흐려진 게요. 박씨 부인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계집이 우리 마을에 역병을 부를 것이오. 지금 한양에서 이상한 병이 돌고 있다는데 이 계집 때문에 우리 마을까지 그 병이 오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건 억측이오. 근거가 어디 있소? 근거는 이 계집이 마녀라는 것 자체가 근거요. 어미가 마녀면 딸도 마녀요. 피는 못 속이는 법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맞소. 박씨 부인 말이 옳죠. 저 계집을 내보내야 하오. 아니,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처단해야 하오.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사람 해치면 어쩌려고. 돌이 날아왔습니다. 퍽! 연희의 어깨에 맞았고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피가 옷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시오. 김진사가 연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돌이 날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만들어낸 집단 광기였습니다. 연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어머니 곁으로 가나 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눈보라를 뚫고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먼 노파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이 마을에 곧 큰 병이 돌 것인데 이 아이만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멈췄습니다. 눈먼 노파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그 목소리엔 묘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계시를 전하는 무당 같은 기운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온 거요? 또 다른 마녀요? 노파는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듯 정확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노파는 연희의 손을 묶은 새끼줄을 풀어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이야, 내 어머니가 남긴 것을 지켜야 한다. 오늘 밤 내가 다시 찾아가마. 그때까지 살아있거라. 할머니, 대체. 하지만 노파는 대답 대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는 자는 3대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눈보라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쫓아보았지만 불과 10여 걸음 만에 노파의 모습은 흰 눈 속에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발자국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저게 뭐요? 귀신인가? 눈먼 노파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사람들은 두려움에 술렁거렸습니다. 박씨 부인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지요.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 너는 당분간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알겠느냐?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 흐르는 어깨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습니다. 증오,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묘한 기대감까지 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산 아래 낡은 오두막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천으로 감았지만 아직 피가 배어나왔고 온몸은 추위와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쥐꼬리만 한 호롱불 하나만이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선 찬바람이 새어들어왔습니다. 이불은 얇고 헤어져 있었고 쌀독은 바닥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저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나무빗 하나, 반으로 찢어진 붉은 부적 하나, 그리고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목판 조각이 나왔습니다. 강지온? 희미하게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이름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게 누구인지, 왜 어머니가 이걸 남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득 3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늦가을, 캑. 어머니는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새까만 피였습니다. 연희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원을 부를게요. 기다리세요. 안 돼, 연아. 어머니는 피 묻은 손으로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원은 안 돼. 절대 의원을 불러선 안 돼. 왜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그들이 올 거야.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 그들이. 누가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품에서 작은 천보자기 하나를 꺼내 연희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내가 절대 지켜야 해. 이게 뭔데요? 이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야.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이기도 해. 어머니, 그만 말씀하세요. 연아, 넌 착한 아이야.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연희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마라. 어머니, 그리고 미안하다. 내게 이런 짐을 남겨서. 어머니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어머니의 차가운 몸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저 계집 어미 독초를 다루다 죽었대. 그럼 저 딸도 독초를 다루겠지? 조심해야 해. 저 집안은 뭔가 있어. 그나저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네. 가난해서. 연희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박씨 부인의 아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연희야, 내가 약을 좀 지어다오. 박씨 부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냥한 척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내 어미가 약초를 잘 다뤘으니 너도 좀 알겠지? 연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장례비를 도와준 사람이 박씨 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밤을 새워 정성껏 감기약을 지었습니다. 도라지, 생강, 대추, 감초 흔한 재료들이었지만 정확한 비율로 달였습니다. 이걸 하루 3번 따뜻하게 데워서 드리세요. 일주일이면 나으실 겁니다. 박씨 부인은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아들의 기침이 멎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으아악, 마을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아들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아들의 옷과 입에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분명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연희야,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부인, 저는 내가 준 약 때문에 우리 아들 정신이 혼미해진 거야. 그래서 술을 찾게 되고 그래서 죽은 거라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드린 건 평범한 감기약이었어요. 닥쳐. 내 어미도 수상했고 너도 마녀야. 내 아들을 돌려내. 그날부터 연희는 마을의 마녀가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연희의 악행을 퍼뜨렸고 사람들은 하나둘 연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길에서 연희를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리 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연희를 보면 마녀다 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단 한 사람, 김진사만이 연희를 믿어줬습니다. 연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걸 나는 안다. 참고 견뎌라. 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현재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가 남긴 천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작은 침세개와 손바닥만 한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로 적힌 침혈 위치와 치료법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상혈은 폐의 기운을 다스리고 용천혈은 신장과 연결되며 연희는 숨을 죽이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건 평범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전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누구셨던 걸까?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수첩을 품에 감췄습니다. 눈먼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아이야. 내가 약속했잖느냐. 오늘 밤 다시 오겠다고. 노파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듯 정확히 연희 앞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리고 이 수첩은? 노파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강지온의 스승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지. 강지온, 그게 어머니 이름입니까? 그렇다. 내 어머니의 본명은 강지온이었다. 노파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왕실 의녀였다. 내의원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었지. 침 하나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약 한 첩으로 역병을 막는 사람이었어. 왕실 의녀요?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는 그저 가난한 약초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금기를 어겼단다. 금기요? 감염병을 치료하는 침수를 개발했지. 그건 왕실에서 비밀로 묻어야 할 기술이었어. 왜냐하면 노파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살리는 힘이 곧 죽이는 힘이 될 수 있었으니까. 그 침수를 거꾸로 쓰면 감염병을 만들 수도 있었단다. 그래서 왕실에선 그 기술을 없애려 했지. 그럼 어머니는 도망쳤다. 그리고 이 깊은 산골로 숨어들어 너를 낳았지.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쫓아왔어. 그리고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그들이 찾아왔다. 내 어머니는 끝까지 그 수첩을 지키기 위해 독약을 마셨어.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지. 그래야 고문당하지 않고
그 수첩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었으니까. 그럼 어머니는 독초를 잘못 만진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좀 살려주시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있소. 연희가 급히 문을 열고 나가자 마을 젊은 아낙 하나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겨우 5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었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누가 좀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아낙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정 의원 댁은 산 너머인데 지금 가면 아침이나 되어야. 그럼 이 아이는? 글쎄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사람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박씨 부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계집에게 맡기겠소? 또 죽이려고? 아낙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아이 죽는 건 각오하시오. 저 마녀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귀신 씌일 거요. 연희는 주저없이 아낙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 살릴 수 있어요? 아낙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약속은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낙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연희는 아이를 받아 안고 재빨리 목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빨랐지만 약했고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기도 폐쇄입니다. 무언가가 목을 막고 있어요. 연희는 수첩을 꺼내 재빨리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급성 기도 폐쇄 시 마이너스 천정열과 폐유열을 동시에 자극. 연희는 품에서 작은 침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이미 보라색을 넘어 검푸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을 아이의 목량력 천정열에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아이를 엎드려 눕히고 등 뒤 폐유열에 다시 한번 침을 놓았습니다.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5초, 10초, 15초. 소용없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저 계집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아. 아이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에서 작은 떡 조각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숨을 쉰다. 아이가 숨을 쉬어. 아낙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어. 우리 아이가 살았어. 고마워요. 연희 씨 정말 고마워요.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저게 진짜인가? 침 몇 번으로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다고? 내가 직접 봤는데도 믿기지 않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침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린 거였어요. 침으로 기도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막힌 것을 빼낸 겁니다. 김진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연희야. 내 어미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게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요. 아니면 애초에 저 계집이 아이를 아프게 만든 거겠지. 마녀들이 원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 부인. 연희는 박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부인의 말에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감히 이 계집이. 3년 전 아드님이 돌아가신 것은 제 약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드님은 술에 취해 절벽으로 가셨습니다. 그건 아드님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제 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감히 이 계집이 죽은 사람을. 저는 마녀가 아닙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박 씨 부인은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좋아, 계속 그렇게 나와봐. 두고 보자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장터에는 소문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연희가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다더라. 침 몇 번으로? 내가 직접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 아이가 숨도 안 쉬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도 이제 저 계집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소문은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정 의원, 마을 유일의 의원이자 돌팔이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뭐? 그 계집애가 사람을 고친다고? 정 의원은 40 중반의 남자로 둥근 배에 기름진 얼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제대로 된 의술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돈 많은 양반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의원이란 간판을 달고 비싼 값에 약을 팔아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의 처방으로 나은 사람보다 더 아파진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다른 의원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찾았습니다. 저 계집이 계속 사람을 고치면 내 밥그릇이 없어진다. 당장 손을 써야 해. 정 의원은 박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부인,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마침 연희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참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생각? 그 계집, 침을 쓴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 그게 왜? 침은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소. 급소를 잘못 찌르면 말이오. 정 의원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겠소? 박 씨 부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몸이 약한 노인이 하나 있소. 원래도 오래 못 살 사람이지요. 그 노인을 저 계집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노인이 죽으면 그게 연희 때문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지요. 침을 잘못 놓아서 죽였다고 말이요. 박 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고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죽는데. 누가 그래? 내가 들었어. 침을 맞으면 나중에 귀신이 들린대. 어머, 그럼 저번에 아이 고친 것도 그것도 일시적인 거고 나중엔 더 큰 병이 온대. 연희는 처음엔 이런 소문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하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연희가 목숨을 살려준 그 안악조차 어느 날부터 연희를 피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연희가 물었을 때 안악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연희야. 하지만 뭡니까? 제가 아이를 살렸잖아요. 박 씨 부인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 너와 가까이 지내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고 우리 남편이 마을 회관에서 일하는데 그 일자리를 빼앗겠다고 했어. 안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도 찾아왔어. 우리 남편 약값을 다 깎아준다고 했어. 대신 너와 멀리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미안해, 연희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안악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울었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연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뭐지? 집 앞을 보니 죽은 쥐 여러 마리가 문 앞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붉은 글씨로 마녀는 나가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더 심했습니다. 집 뒤편 약초밭에 불이 난 것입니다. 불이야. 연희가 뛰쳐나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3년간 정성껏 키운 약초들이 모두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라지, 당귀, 백출, 감초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하나 심고 가꾼 약초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자신의 적이었으니까요. 연희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거라. 눈먼 노파였습니다. 할머니, 내가 쓰러지는 순간 내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것도 사라진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절 미워해요. 저를 마녀라고 부르고 집을 불태우고 약초밭까지 망쳐놨어요. 노파는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든 것은 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노파는 연희의 손에 작은 붉은 비단 주머니를 쥐어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재 씨앗들이다. 귀한 것들이지. 이걸로 다시 시작해라. 하지만 사람들이 또 불태울 텐데. 그럼 숨겨서 키워라. 산속 깊은 곳에 말이다. 노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희야, 기억해라. 진정한 의술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게 아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이 널 미워한들 어떠냐? 내가 살린 생명은 거짓이 아니잖느냐? 연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마라. 내가 물러서는 순간 그들이 이기는 거야. 사흘 뒤 마을의 관아에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세금 장부를 확인하러 왔소. 박석이라는 이름의 관리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관리는 마을 회관에서 이장과 함께 장부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수확량이 줄었군요. 이유가 뭡니까?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석이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눈이 뒤집혀 흰자위가 보였습니다. 이건 뭐요? 관리가 쓰러졌소.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이건 급성 알레르기요. 빨리 의원을 불러오시오. 정의원을 빨리. 정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관리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증상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 마을이 책임져야 하오.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소.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 의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약가방을 뒤졌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이 약을 한번. 하지만 관리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경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희를 불러오시오. 뭐라고요? 박씨 부인이 발끈했습니다. 그 마녀를 이 사람 죽이려고요? 다른 방법이 있어? 정 의원도 모르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 마을 전체가 책임져야 하오. 그래도 되겠소? 결국 사람들이 연희를 데리러 갔습니다. 연희가 도착했을 때 관리는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연희는 재빨리 관리를 살폈습니다. 게살 때문입니다. 뭐? 오늘 점심에 게장을 드셨나요? 이장이 놀라 말했습니다. 맞소. 제가 특별히 장만한 게장을 대접했는데 이게 알레르기입니다.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정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알레르기? 그런 게 어디 있소? 게는 그냥 음식인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를 먹으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연희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침을 꺼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연희는 먼저 합곡혈에 침을 놓았습니다. 손등 뼈 사이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곡지혈, 팔꿈치 안쪽, 족삼리, 무릎 아래, 마지막으로 목 옆에 인형혈. 이건 가장 위험한 혈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 찌르면 큰 혈관을 다칠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정확히 침을 놓았습니다.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분, 2분, 3분. 소용없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자 관리의 숨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빠지고 두드러기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잘 살았소. 관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관리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관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소? 네. 이름이 무엇이오? 연희라고 합니다. 관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연희, 나는 한양 관아에서 온 박석이라 하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진정한 의술을 가진 사람이요. 내 목숨을 구했으니 이는 분명한 사실이요. 박씨 부인이 입을 삐죽거렸지만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관아 관리 앞에서 함부로 말했다간 큰일 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사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수첩을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시 합곡혈로 기운을 풀고 곡지혈로 열을 내리고. 어머니의 글씨를 따라 읽다가 연희는 문득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서 숨겨진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연아, 내가 이걸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 수첩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 기술로 감염병을 퍼뜨리거나 혹은 치료를 독점해 권력을 얻으려 할 것이다. 절대 이 수첩을 넘기지 마라. 하지만 내가 위험하다면 차라리 이 수첩을 태워버려라. 기술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내 목숨은 하나뿐이다. 항상 조심하고 절대 혼자 싸우려 하지 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의술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머니가.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끝까지 지킬게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게요. 바로 그때 창문이 와르르 깨지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뛰어들었습니다. 그 수첩 내놓아라. 검은 옷의 사내는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재빨리 수첩을 품에 넣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걸 알 필요 없다. 조용히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지. 사내가 칼을 뽑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호롱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연희는 손을 뻗어 침을 움켜쥐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시면 이 침이 당신의 급소로 날아갈 겁니다.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계집애가 침으로 뭘 하겠다고? 장난치지 마라. 장난이 아닙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침을 겨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사내가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수첩에서 본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침은 치료뿐 아니라 방어에도 쓸 수 있다. 곡지혈을 정확히 찌르면 팔 전체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연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던졌습니다. 툭! 침이 사내의 팔 안쪽 곡지혈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으악! 사내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팔 전체가 순간 마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2분 안에 그 혈을 풀지 않으면 팔 전체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조용히 나가십시오. 사내는 이를 갈며 팔을 부여잡고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의원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연희라는 분이 계십니까? 연희가 문을 열자 관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연희입니다. 저는 내의원 하급관 이태수라고 합니다. 당신이 가진 수첩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연희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수첩 말씀이신지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수첩은
12년 전 사라진 의녀 강지온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어떻게 손에 넣으셨는지 제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강지온의 딸,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태수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수첩이 왕실에서 금기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금기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기술인데 그 기술로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감염병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봉인한 것이죠. 연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태수가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양에 이상한 열병이 돌고 있습니다. 기침과 고열, 그리고 빠른 전염성, 평범한 치료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태수는 진지하게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 씨, 한양으로 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마라. 가겠습니다. 사흘 뒤 연희는 한양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성의 풍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기침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집집마다 붉은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역병 표시였습니다. 캑캑. 어머니, 물 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신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퍼진 겁니까?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15명이 죽었습니다. 이태수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내의원에 도착하자 고위관인 민의관이 연희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엄격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대가 강지온의 딸이라는 연희인가? 그렇습니다. 수첩을 보여주게. 연희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하겠습니다. 수첩은 제 손에 있어야 합니다. 민 의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왕실의 명령은 절대적이네. 수첩은 회수되어야 하네. 하지만 그럼 누가 이 병을 막습니까? 우리 내의원 의원들이. 이 수첩 없이는 못 막습니다.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얻은 경험이고 살아있는 기술입니다. 제가 직접 써야만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민 의관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밖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또 한 명 쓰러졌습니다. 연희가 급히 나가자 젊은 여인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연희는 재빨리 수첩을 펼치고 여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건 폐렴이 아니라.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독성 열병입니다. 독성 열병이라니? 누군가 일부러 만든 병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민 의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누가 일부러 병을 만든다는 말인가? 어머니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특정 약재들을 섞으면 감염성 독을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여인의 증상이 정확히 그와 일치합니다.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쉭! 칼이 날아와 연희를 향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이태수가 몸을 날려 연희를 밀어냈습니다. 칼은 이태수의 팔을 스쳤고 피가 흘렀습니다. 으윽! 이태수 씨. 지붕에서 검은 망토를 입은 사내가 뛰어내렸습니다. 그 수첩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겠다. 사내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의원 무관들이 달려와 사내를 둘러쌌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사내는 칼을 휘둘렀지만 수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결국 제압당했습니다. 민 의관이 사내의 얼굴을 가린 천을 벗겼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정 의원 마을의 그 정 의원이 아닌가. 연희도 놀라 정 의원을 바라봤습니다. 정 의원 왜 당신이? 정 의원은 피를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하하, 왜긴 왜야. 그 수첩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요? 민 의관이 다그쳤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셨어.
그 수첩만 있으면 역병을 만들 수도 있고 치료를 독점할 수도 있다고. 형님? 내 형님은 예전에 내의원 의관이었소. 하지만 불법으로 약재를 팔다가 쫓겨났지. 그 전에 강지원의 기록 일부를 훔쳐왔소. 민 의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학규? 그렇소. 형님이 훔친 기록으로 이 독성 열병을 만들었소. 그리고 연희가 진짜 수첩을 가지고 나타나면 빼앗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 이 미친놈.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든 말든 우리한텐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되는 거였소. 하하. 연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당신은 돈 때문에. 그래. 돈이 뭐가 나빠. 이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라고. 민 의관이 무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정학규를 잡아들여라. 그리고 이자는 옥에 가두고. 정 의원은 끌려가면서도 비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역병은 계속 퍼질 거요. 하하. 연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퍼졌는데. 제가 맡겠습니다. 연희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기록 독성 열병의 해독 침법과 약재 조합입니다. 그날부터 사흘 밤낮 연희는 잠도 자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침과 약재를 섞었으며 한 명 한 명 정성껏 돌봤습니다. 손은 부르트고 피가 났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비틀거렸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더 살려야 해. 연희 씨, 당신도 쓰러지겠소. 잠시 쉬어야 하오. 이태수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연희가 비틀거렸습니다. 과로로 쓰러지려는 순간 눈먼 노파가 나타나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 혼자 다 짊어지려 하는구나. 스승님, 이제 그만 쉬어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충분히 했다. 노파는 연희를 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자들이. 내가 대신 돌보마. 너는 이제 쉬어야 한다. 연희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흘 뒤 연희가 눈을 떴을 때 밖은 밝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잔 거지. 밖으로 나가자 이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틀 내내 주무셨소. 그동안 역병은 완전히 사라졌소. 정말요? 100여 명의 환자 중 단 한 명도 더 죽지 않았소. 모두 당신 덕분이요. 연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연희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의녀 연희가 역병을 막았다. 강지훈의 딸이 우리를 살렸다. 왕실에서는 연희를 정식 의녀로 임명했고 내의원 소속으로 등재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화려한 궁궐 대신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왜 한양에 남지 않으시오?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제자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며칠 뒤 연희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역병을 막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정 의원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아들이 죽은 건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연희는 박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부인.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김진사가 다가와 연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연희야, 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구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계셨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할 작정이냐? 제가 배운 것을 마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의술은 혼자만 가진 게 아니라 나눠야 하는 거니까요. 좋은 생각이다. 그날 밤 연희는 오두막에 앉아 수첩 마지막 장에 글을 적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압니다. 이 수첩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사람을 향한 마음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입니다. 저는 이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의술은 권력이 아니라 살리는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을 살리는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의녀연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꽃이 피고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작은 침 하나를 손에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의녀의 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며칠 뒤 작은 계집아이가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저 침 놓는 거 배우고 싶어요. 연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왜 배우고 싶니? 엄마가 말했어요. 저를 낳을 때 너무 아팠는데 선생님이 살려주셨다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희는 아주 오래전 자신이 처음 침을 손에 쥐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 손부터 씻자꾸나. 의술은 깨끗한 손에서 시작하는 거란다. 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연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을 회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의녀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막고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침 하나를 꺼내 하늘을 향해 들었습니다. 그건 치료가 아닌 맹세였습니다. 이 손으로 다음 생명도 지켜내겠습니다. 이 이름이 강지온이든 연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첩은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눈먼 노파는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연희야. 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할 게다. 노파는 천천히 몸을 돌려 눈보라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마을로 또 다른 연희를 찾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의술은 이렇게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희의 길 위엔 연희만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작은 의녀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